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은 허승순 목사입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있는 국기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구령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솔리 화려강산 대한 사랑 대한으로 이리 보존하세. 이어서 국가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보험을 위해 사역하시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싸우다 돌아가신 호국영령에 대한 묵도가 있겠습니다. 일동 묵도.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부 강연회를 위하여 특성해 주실 조혜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오셨을 때 할렐루야를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요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과는 다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였다. 주님 용납하실 것을 믿는 시간을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천승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만 보다 나는 부족하여도 용서하실 터이네 영광나라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감사합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같은 조혜성 집사님하고 같은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안의 내력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시조 시인이면서 한지사이신 김의식 아니. 다음에 간 끝난 다음에. 다음에요? 예. 그럼 다음으로 기르고 이번에는 강사님을 초청할까 합니다. 이번에 강의해 주실 박성규 총무님은 사법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실 텐데 본인이 느꼈고 또 부당한 사법계 그 관행으로 부모님이 제사를 또 잃게 됐던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너무 억울해서 사법계와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국민통합본부에서 이렇게 강의까지 하는 영광을 받았다고 본인 기분을 시인하십니다. 나오셔서 강의해 주실 때 기쁨으로 또 마음을 열고 어떻게 사법계가 잘못됐는가를 귀를 쫑긋 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마치겠습니다. 박승기 총무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늘 총무로 뵀던 박충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한 달 전에 사법 문제부 강연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마치겠습니다. 이 강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하여 사랑하는 목사님들과 지혜로우신 우리 장로님들, 그 비롯한 크리스찬들과 우리 애국 회원님들께 이런 강연을 허락해 주신 우리 위대한 국민통합행동본부의 본부장님이신 김형자 본부장님께 감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요절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이 이 강연의 요절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찬들과 애국 회원님들께서 이 요절 말씀 그대로 들으시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요절에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 애국 회원님들과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행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난 강연 첫 그 강연을 요약해드리면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커다란 사건들과 관련된 검사 판사들의 부정과 부패 범죄를 고발한 영화들과
또 사건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장애인 성폭행 사건인 그 도가니 사건 영화로 나왔었죠. 또 성균관대 수학 교수님 김명우 교수님의 그 억울한 사건인 그 부러진 화살이라는 그 사건도 영화화가 돼서 온 국민이 본 그런 영화화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사건, 그 다음에 또 온 나라를 눈물지게 만들었던 국보 1호 남대문 소실 사건, 또 일당 5억 황제 판결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교도소 생활하면 5억 원씩 감해주는 그런 황제 노역 사건, 그 후에 정말로 온 국민의 눈물로 보내게 한 세월호 사건까지, 이런 그 큰 이 온 나라를 흔든 사건들의 그 원인이나 최종 책임에 부패한 검사 판사들이 중요한 4개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는 사법부로 기결이 되고 결국은 사법 부패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는 사법 부패로 종결된다는 이야기죠.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는 나라에 어찌 부패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패의 정도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사법부를 둔 것이고, 그 사법부가 부패했을 때는 그것은 그 나라의 더 이상 부패를 방지할 어떤 여력이 없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법 부패만큼은 어떤 그 모든 부패보다도 먼저 막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그 신경을 써야 할 그러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드린 말씀이 사법부 우리 대한민국 68년 된 지금 헌정사상 이 사법부가 오면서 두 개의 그 사조직 세력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 30년, 40년 된 그런 조직들인데, 우리법연구회라는 그 사조직과 또 민사법연구회라는 그런 사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조직들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2013년 9월 25일 우리법연구회는 갑자기 스스로 와해됐다고 하면서 그 두 기둥을 이루던 중에서 한 기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라졌는지는 물론 의문으로 나왔습니다.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워 선진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경제 인프라가 필요했었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는 경제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법질서 회복운동인 사법변혁운동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법변혁은 무슨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단 하나의 법안인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영업을 허용하게 하라 하는 그 단순한 그 법으로 이게 2008년 9월 18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의한 정부에서 발안한 공식적인 법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그 2008년 9월 18일 이명박 정부의 그 기획재정부였습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그 예산을 들여서 연구하고 용역을 주고, 그래서 발의된 법안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회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쭉 말씀드린 그 프로젝터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 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그 마지막 말씀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어떻게 법안 하나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법안 하나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서 제가 도미노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앞에 책자 앞에 이제 이렇게 뭐 하나 세워서 쭉 세워놓고 앞에 거를 딱 건드리면 저쪽에 이렇게 쭉 넘어가는 그 그림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만 쳐주면 자동으로 그 도미노 게임이 이어지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사법부만 제대로 이 사법부만 대한민국이 바로 서면 그 다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누가 이렇게 나서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온 나라를 그 도미노 게임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라고는 말씀으로 지난 강연을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그 법안 하나가 도대체 그 법안 하나가 얼마나 위력을 가졌기에 온 나라를 그렇게 온 나라의 각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에 맞춰서 40분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탱크 장갑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패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많이들 이게 깊이 생각 안 하시고 또 그 법원에 갈 일이 있어야지만 어떤 사법 문제를 관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 일반 국민이 사법 문제에 신경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국민이라는 것을 저는 이 사법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착하고 정말 순진하고 또 말도 잘 듣는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저는 제 이 사법변혁 운동을 하면서 제가 몸소 느끼고 또 본 것입니다. 그러면 탱크 장갑이라는 표현을 이제 제가 썼는데요. 탱크 장갑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국회를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탄국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방탄국회.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좀 어떤 범죄나 이렇게 부정을 했을 때 이분들을 잡아갈 수가 없어요. 기소를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소는 하지만 잡아서 이렇게 유치를 시킨다든가 그럴 수 없는 게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면책 특권.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또 일반인들 기사 쓰는 방송에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방탄국회. 방탄국회는 말씀 그대로 방탄율이 커봐야 한 5cm 미만입니다. 5cm 방탄율이 방탄 차량 다 유리로 되어 있죠. 자, 제가 지금 드리는 이제 말씀. 우리 탱크 장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탱크 장갑은요. 탱크는 그 앞에 방어하는 그 철갑이 무려 무쇠로 60cm라고 합니다. 이 탱크의 앞부분, 이 철갑 그 방어하는 부분이 무쇠로 60cm라고 합니다. 무쇠로 60cm. 이게 바로 탱크 장갑입니다. 탱크의 장갑차. 탱크가 이렇게 제가 탱크를 멋있게 하트의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이제 탱크면 이 탱크의 이 장갑 이 부분이 60cm의 무쇠 덩어리입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악담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오히려 어쩌면 이 60cm도 넘을 거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입니다. 자, 이 탱크 장갑을 어떻게 뚫는지 아십니까? 이 탱크 장갑을 뚫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개인 화기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개인 미사일을 쏘면 이 60cm 장갑을 뚫고 들어가서 이 장갑차를 이 장갑이 아니라 탱크를 학살을 냅니다. 저는 저희 사법부가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부서지라고 지금 이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가 없어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반드시 바로 세워서 이 어려운 혼란과 무질서의 이 어려운 지금 내부 외환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잘 살리는 길은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사법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반드시 바로 섭니다. 아멘. 네, 탱크 장갑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탱크 장갑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탱크 장갑만큼 그렇게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또 뭐 돈 많은 재벌들, 요즘 재벌들이 힘을 쓴다고 하지만 재벌들, 국회의원들,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 탱크 장갑을 풀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60년 동안 이 사법부는 대한민국 사법부는 거의 지금 68년쯤 되죠. 68년. 48년에 어떻습니까? 이 68년 동안 대한민국 사법부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지만 우리 정권은 많이 변했죠. 우리 정부는 여러 차례 변했습니다. 그와 같이 정부는 변하면서 뭐 길게 하신 분이 18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그 이후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5년씩 계속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었죠. 그리고 그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한 정부 5년을 차지하는데도 자기 사람을 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 사람을 신는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자기 사람이 있어야지만 일을 하죠. 그렇죠? 자기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의 그 정책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정부가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신는 것이 나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왜 이 탱크 장갑과 같이 이런 무쇠 장갑을 미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더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정부가 5년인데도 자기 사람을 심어서 자기 조직을 만들고 자기 정책을 수립을 합니다.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사법부는 단 한 번도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이런 공격 없이 68년 건국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몇 번의 진동은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진동은 있었지만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68년을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68년 동안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조직을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것은 특별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가 만들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지금 어려운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나타난 이 현상을 보면 이 현상을 보고서 이 조직이 이 탱크 장갑으로 인해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됐고 뿌리를 내리고 곰팡이와 같이 사법부가 곰팡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죠. 사법부가 곰팡이다 이 뜻이 아니고 자 보세요. 검사 판사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뛰어난 능력자들이십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여서 그룹을 짓고 또 그 조직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내려올 때 저희 하나님 말씀도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국 회원님들 또 크리스찬님들 잘 아시죠? 고여있는 곳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사는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개혁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 민족, 국가는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끊임없이 시대와 그 시간 속에서 변화를 이룬 곳, 개혁과 스스로를 남이 개혁을 안 시키면 자기네도 스스로 개혁을 한 그 국가와 민족만이 영구히 이 역사를 유지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오래된 이 사조직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재벌, 또 누가 많이 있으죠?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 조직에 손을 못 댑니다. 전두환이고? 그렇습니다. 전두환 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노타치입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저도 이런 말
할 용기조차 갖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들과 10여 년을 14년 동안 재판과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 저를 이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탱크 장갑이라는 이 표현이 이러한 이유로 제가 탱크 장갑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만큼 뚫을 수 없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성벽과 같은 사법전쟁, 사법의 그 보이지 않는 부분, 공식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오랜 관행과 그 부정과 부패의 어떤 그 부정과 부패의 근원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원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패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요즘 아이들 좋아하는 피자를 이제 한 판 사왔습니다. 맛있는 피자를 사다가 왔는데 아이들이 어디 휴가를 갔어요. 이거를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나 이제 보관을 해 놓으면 제일 먼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일 먼저 이렇게 그 부패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점들이 생기고 그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곰팡이가 이렇게 쭉 번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결국에 이 맛있고 소중한 이 음식을 결국 곰팡이가 전부 분해해서 부패해서 먹지 못하게 만들죠. 이거와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부정과 부패가 이렇게 근절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은 판사, 검사가 부패의 원점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관행, 다르게 표현을 드릴게요. 검사, 판사가 검사, 판사가 연루되지 않은 그러한 범죄들은 단일 범죄로 대부분 수사하면 금방 끝납니다. 금방 그 어떤 범인이 잡히고 또 아무리 커다란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검찰 수사력 굉장합니다. 또 경찰도 뭐 무시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손을 대면 정말 그 마음속까지 마음에 품은 죄까지 잡아낼 만큼 아주 정말 그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는 이런 단일 범죄는 다 처리가 됩니다. 해결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검사, 판사 몇 분이 끼게 됩니다. 물론 뭐 직접 이렇게 검사, 판사가 이런 나쁜 짓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렇게 연관을 맺잖아요. 이렇게 안면 어떤 범죄 조직과 어떤 그 범법을 행한 무리들과 안면을 트고 있는 분들, 이 안면을 트고 있는 이러한 어떤 이러한 범죄는 이것은 거의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어렵고 또 국론을 통일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직접 검사, 판사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트고 있는 이 안면과 어떤 오랫동안의 그 거래 관계들, 또 친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부패의 어떤 이런 거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의 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땅을 부정과 부패로 망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망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에 나타나니 어렵고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상황은 지금 이 피자 한 판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래서 제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그러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느냐, 또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선진 대한민국으로, 선진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단순한 법안 하나입니다. 단순한 법안 하나. 일반인이 강연할 적에 김웅영 목사님 84살인데도 젊음이 못지않나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영업 허용하는 법안.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해서 영업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이것은 2008년 9월 18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정식으로 발의한 정부 반환의 법률안입니다. 이 법안 하나가 대한민국을 지난 시간에 보셨던 그 도미노처럼 앞에 거 하나만 쳐주면 나머지가 저절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전 분야를 움직입니다. 전 분야를. 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도 없습니다. 이 법안 하나만 발의가 되면 그냥 스스로, 제가 이렇게 이 표현을 썼습니다. 스스로 어느 주관자가 없습니다. 주관자가 없이 법안이 발의가 되고 나면 그 법안 자체가 갖는 마력으로 스스로 각 분야가 변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법안이 이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영업 허용하는 법안이 도대체 어떤 법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온 나라를 변화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사법부 68년대 사법부의 보이지 않는 탱크 장갑. 아무도 대한민국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탱크 장갑. 부패를 직접 검사 판사가 부패를 부정 또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지만 범죄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자신의 삶. 우리는 참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한민국을 천국처럼 맑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들도 뛰어나고 뛰어난 국민의 능력의 소유자들이고 또 그러한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선진국만큼은 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또 미국 그런 나라들과 같이 그 정도의 수준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그래서 그 수준까지는 우리 누구든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 노력하고. 그리고 누구를 없애자, 처없애자 아닙니다. 이 법안 하나가 모두들 변화를 시킵니다. 그 탱크 장갑 60cm를 이 법안이 뚫고 들어갑니다. 이 법안이 뚫고 들어가요. 우라늄 탄이라고 그러는데 뚫고 들어가서 내부를 완전히 변화를 시킵니다. 어떤 사람 자르고 어떤 사람 깜빵 보내고 아닙니다. 이 법안 하나가 이 탱크 68년 된 탱크 장갑 60cm 넘는 이 무쇠 장갑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이 가져왔던 그 첫 번째 특권의식, 기득권, 또 그 특권의식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것은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닌데 그 별과 같은 검사, 판사, 변호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면 정말 별을 딴 사람만큼 우리가 저도 대우를 했고 또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은 정말 능력의 소유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자들이 갖게 되는 특권의식이 결국 나라를 부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러니까 누가 부패하게 했다 아닙니다. 그러한 그 특권의식이 결국 대한민국의 지금 이 혼란상을 모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먼저 말씀드린 여러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커다란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그 문제를
이들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안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을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를 시키냐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이 제가 변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가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법안이 정말로 정부에서 이제 발언을 한 거니까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 대한민국의 그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직접 보이는 것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눈에 막 일어나는 것들 교육 저희 큰 문제잖아요. 교육비 사교육 문제로 부모님들 등골이 빠진다 그러고 또 더 한술 더 떠서 우리나라 교육은 너무 알 수 없는 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범법이 되는 국가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아이를 과외시키면 범법자가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맞죠? 네. 자기 아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과외를 시키면 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또 요즘에 이제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는 선행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미리 아이가 2학년인데 3학년 거라든가 뭐 이렇게 다음 학기 거를 미리 공부시키면 이것 또한 어떤 제재를 받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에서 공부를 많이 가르친다고 국가에서 규제를 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전염병이 이렇게 탁 창궐을 하잖아요. 전염병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면 저기 의학팀에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이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학조사는 대부분 맞습니다. 정말 우리 놀라운 그 기술과 의술들이 발전을 해서 그게 누구 때문에 이 전염병이 돌았는지까지 가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의 이 고질적인 교육 문제 도대체 자기 새끼를 공부를 시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라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역학조사를 만약에 어느 분이시든 이렇게 한 1년이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해보시면 결국의 문제는 이 사법 문제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내 자식은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 내 자식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열심히 공부시켜서 검사 판사 만들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지금은 너무 공부를 시켜서 나라에서 공부를 규제할 만큼까지 됐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는 이제 교육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 법이 통과가 되면 일단 교육 첫 번째 17가지 변화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저 법이 통과가 되면 17가지의 눈에 보이는 변화,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큽니다. 빙산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 7분의 1? 예,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10분이면 10분의 1. 보이는 빙산의 그 조그만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밑에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타니코도 그래서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밑에 있는 더 큰 그 빙산에 붙여서 이렇게 하듯이 제가 말씀드린 이 17가지는 이 단순한 일반인의 이 뭐 평범한 머리에서 나온 어떤 보이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이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변화를 시킬 것입니다. 스스로 이 법안 스스로. 첫 번째가 교육 첫 번째입니다.
교육 저번에 직접적인 동인이 되어 교육시장 자체가 변혁을 맞게 되고 교육의 다변화와 다가치화가 실질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하신지는 우리 애국회원님들과 크리스찬들이 잘 아실 겁니다. 스스로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만약에 어떤 것을 해서 자신한테 손해가 되거나 또는 바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미흡하면 언제든 그 방향에서 바뀝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검사 판사가 막말로 검사 판사가 가치가 없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법변혁, 이 일반인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평화를 하는 이 법안은 검사님, 판사님, 변호사님들은 자기 일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도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변함없이 해요. 검사는 검사의 역할에 맞추어서 자기 임무와 책임과 것을 하고, 판사님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법안 하나가 누구를 빼앗거나 누구를 벌을 주거나 누구를 불이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불이익이 뭐냐 하면 그 불이익이 바로 그 특권 의식입니다. 특권 계층. 그리고 지금까지 받아왔던 자기의 받아야 할 정상적인 권한과 그 책임보다도 권한보다도 훨씬 큰 것을 누려왔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탱크 장갑. 그것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죠. 원래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가 검사 판사를 못하게 하거나 권한을 더 많이 빼앗거나 이거 아닙니다. 이 법이 권한을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안이 검사님들, 판사님들, 변호사님들의 권한을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으로 인해서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잃는 것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특권의식, 특권 계급, 특권적인 대우, 이것을 이제 앞으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을 딱 보고서 우리 학부모들은 너무도 빨리 정말 멀리 뒀습니다. 내 아들, 내 딸 검사 판사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메리트가 별로 없구나. 덤으로 받는 게 프리미엄이 없구나. 그래서 교육시장은 정말 보지 않아도 정말 많이 변할 것입니다. 사법, 법학, 로스쿨 인기도 떨어지겠죠. 실제 신뢰, 그러면 일본에 대해서 신뢰가 뭐냐면, 로스쿨이 생긴다고 이제 딱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림동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시촌이 장사가 안 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드리는 작은 어떤 증거입니다. 법안 하나가 우리 실생활을 변화를 시킨다고요. 누가 가서 이렇게 바뀌어 안 그랬거든요. 그 고시원에 신림동에 가가지고 당신들 여기 별로 좋은 사회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좀 줄여. 과잉이야. 이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이라는 그 법안 하나가 딱 통과가 되고 나니까 직격탄이 바로 신림동에서 그 현상에서 나타난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그 신림동 고시원들이 문을 많이 닫고 이 전의를 하고 원룸으로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어갔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것은 이제 지난 일이죠. 로스쿨이 이미 이제 실행이 돼서 6,000명이나 되는 우리 로스쿨 대출생들을 맞았습니다. 그와 같이 법안 하나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신뢰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교육 전체에 부모님들, 학원, 또 지금 어떤 교육의 변화를 보면 서유럽, 스웨덴이라든가 노르웨이 이런 서유럽 선진 국가들의 교육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학교나 교육부, 문교부에서 하지 않아도 이 법안 자체가 학부모들을 움직이고 또 여기에 관련된 학원
주체들 또 뭐가 있을까요? 학원, 학부모, 또 교육부와 교육부 산하 학교 모든 것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 똑똑하신 분이니까 다 알아차려요.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변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검사 판사를 만들어야지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잘하는 일, 내 자녀가 좋아하는 일, 내 자녀가 평생을 해서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일에 자기 자녀를 교육을 시키게 되죠. 또 지금처럼 그렇게 과열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 국회에서 일반인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얘기는 판검사를 거치지 않고도 일정한 자격만 되면 변호사를 하겠다는 그 뜻이죠. 그거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반인이 변호사 고용하여 영업 허용하는 이 방안은 서비스 기획재정부 이명박 정부 때 기획재정부에서 서비스 선진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방안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들 중에 한 법안이에요. 그리고 이 법안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전문 자격사에 대한 그 서비스를 이제 바꾼다 이러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의사, 약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가 포함이 돼서 이분들이 머리가 좋아서 절대 이거 안 된다고 이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나선 게 아니고 그 앞에 약사, 의사님들을 내세워서 일반인들이 우리 전문가들을 고용하게 하면 부정과 부패가 훨씬 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약품 문제와 지금 그 의사도 의사를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래서 자격증 빌려줘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 그러한 일들이 부정부패가 더 많아진다 하면서 이제 이 약사와 의사 그 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사실은 이게 9시 뉴스에 하루 이틀 3일째 싹 없어졌고 한 달 뒤에 이 법안 자체가 폐기가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이나 일반 개인 그룹에서 지금 변호사들을 수백 명씩 고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그 변호사가 그러니까 일반 회사가 자기 그 법무팀을 꾸리고 있는 겁니다. 법무팀을 꾸리고 있고, 네, 법무팀을 꾸리는 것이라서 그거하고는 이제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굉장히 많이 틀리고 이 법안은 일반인이 뭐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영업, 지금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 법률 영업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남의 소송에 변호사 고용해서 그 소송에 다툴 수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법률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률 영업, 지금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이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영업을 할 수 있게만 하는 겁니다.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있게. 다시 말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무법인을 만들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단순한 법안입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서 단순한 법안인데 그게 2008년도에 안 된 이유는 의사들하고 약사들이 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약사가 대한민국의 어떤 근간을 흔들거나 대한민국의 어떤 아주 그 나쁜 부정부패의 어떤 근원지가 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비리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탱크 장갑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다시 발의가 된다면 의사와 약사는
빼야 됩니다. 의사 약사는 이렇게 나라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문제니까 이 똑똑한 분들을 규제해 놓지 않으면 이 나라가 결국은 아까 그 피자처럼 부패해서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질문하신 대로요. 그거하고 아까 로스쿨 아까 질문하시는 그거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왜냐면 아까 의사 약사도 말씀하시는데 의사도 아닌 사람이 약사도 아닌 사람이 자. 병원 차려가지고 죄송합니다. 했다가 망하고 네, 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아까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거 일반인도 하고 로스쿨하고 아까 약간 비교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문제는 지금 제가 이제 우선 제가 나중에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준비해 온 게 있기 때문에 로스쿨 문제는 잠깐 전에 로스쿨 문제만 짚고 넘어갑니다. 로스쿨 문제는 이렇게 로스쿨 문제는 저희 그 16가지 변화 중에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도 했네. 두 번째는 학원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자기 본분의 위치로 100년 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교육의 본질, 교육의 가치, 교육의 100년 대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정부가 바뀌면 바뀌는 그 대입 패턴. 이건 참 저희 다 뭐 부모님들이시지만, 근데 정부가 바뀌면 아이 대학 보내는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법안 하나가 걱정 안 하시게끔 그렇게 학원 문제, 사교육 문제가 싹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10분 남았습니까? 두 번째가 학교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세 번째,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실질적인 인성교육, 가치교육이 서구 선진국과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네 번째, 고시 편중의 입시 지옥이 해소되고 젊은 층의 고시 낭인 문제, 고시촌의 문제가 해소됩니다. 다섯 번째, 경제 부문에서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경제 부문에서는 고용과 수요가 직접 증가되어 경기 활성화를 직접 활성화시키고 경제 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변호사 고용해서 쓰실 돈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또 사법만큼 수익이 짭짤한 곳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성장률은 몇 프로인데 사법 변호사 계통 성장률 보십시오. 물론 로스쿨 때문에 수입이 얼마 안 된다고 난리치는데 버는 사람들 보십시오. 법무법인데 얼마나 커다란 수익을 내는지 100배 1000배. 이렇게 하고 네, 여섯 번째 이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정치입니다. 정치 부분에서는 사법시장의 자율경쟁으로 인한 사법시장이 완전 자율경쟁이 되는 겁니다. 자율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공공성 회복에 따라서 부정부패가 감소되고 정치개혁이 막힌담이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폐쇄적 사법권의 탱크 장갑 관행에 따라 대한민국 모든 부분이 막힌담이 되어왔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글로 써 있는데 이것은 부정부패가 정치권에서 가장 많다는 건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완전 경쟁이 되면 다시 말해서 이 주머니들을 다 국회의원 주머니들을 오픈시키게 되면 그들의 범죄도 비리도 한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회 부분, 정치, 경제, 사회 부분에서는 사회 통합 현상이 사법 자유 경제 시장을 통하여 서서히 정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종, 문화, 언어가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어울려 사는 미국이 최강의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의 법이라는 정의의 법, 하나의 법이라는 법질서를 확립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동서갈등도 하나의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념과 빌무, 가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권투 선수가 청군, 백군, 청팀, 백팀, 청팀, 홍팀 권투 선수가 이렇게 권투를 합니다. 심판만 잘 봐주면 누가 국민을 위하여 청팀이 국민을 위하여 더 훌륭한 권투 선수인지 홍팀이 국민을 위해서 더 훌륭한
권투 선수인지 심판만 잘 본다면 이 게임은 해볼만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훌륭한 경기를 보고 훌륭한 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점이 바로 사법권이 공정한 심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공정한 심판. 그래서 즉 너와 내가 뜻과 생각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 아래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되고, 여덟 번째, 문화 부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는 오랜 기간 정치적, 이념적 갈등의 상처로 인해서 왜곡되고 굴곡된 표현을 벗고 진정한 문화의 융합과 가치를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네.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외교 부분에서는 50년대 동유럽 배급 수준의 사법시장이 자유경제시장 체제로 바뀜에 따라 국민 권익이 향상되고 그에 따른 자국민의 권익보호 체계가 선진국과 같이 보장되어짐에 따라 국가 신인도도 향상되어 외교권이 강화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이 사법 질서가 잘 선 나라의 외교관들은 그만큼 파워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 말을 쓰면 안 드려도 아실 이야기고. 열 번째, 국방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방의 지금 이제 사법, 직접적으로 군법 재판이나 선지 시스템이 적용될 것이고, 군 내부의 일반적인 폐쇄적 시스템까지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최근의 군대 사건 사고들 방지책이 마련되고 또 안전한 군 생활을 보장하는 새로운 군 문화로 이렇게 거듭날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자녀를 군대에 입대시켜놓고 불안에 떨지 않는 그러한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10번째 말씀드렸고요. 11번째는 11번째에서부터는 이제 변호사 사법권 쪽인데, 변호사 2만 명의 시대에서 경쟁 악화 속에서 고용의 다양화를 통하여 수익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 변호사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고용하면 쓸 건 많습니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여러 곳에서 경제를 독립시킬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변호사 업무의 세밀한 다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른 고용 창출과 수익의 다변화가 이루어집니다. 13번째, 사시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갈등 양상이 자율 경쟁 체제로 바뀌어 공정한 경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은 늘 공정입니다. 지금 로스쿨 출신들이 6,000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사시 출신들이 지금 1만 4,000명, 그래서 2만 명 수준이 되고 있는데, 6,000명의 로스쿨 출신들을 사시 출신들이 굉장히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이거 국가의 실책이고 국가의 법을 이들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겁니다. 로스쿨 출신들을 관세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사실 출신들이 그것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무슨 말? 내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특권을 누려왔다. 내가 가져야 할 권리보다 훨씬 커다란 권한과 특권을 누려왔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스쿨 출신들을 이렇게 특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 폐쇄적인 사법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으로 인한 인력 유출이나 법률시장 잠식의 위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법률시장이 개방이 되어서 외국 법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국내 시장을 잠식한다고 이제 막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걱정 안 하시고 공정하게 세계 무대에 나가서 공정하게 싸워서 이기고 돌아오시라고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5번째, 한국의 독과점적 사법시장이 실질적인 자율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시장 경제의 장점과 유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자유경제 체제잖아요. 자유시장 체제. 대한민국 사법부는 자유시장 체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시장 체제에서 이렇게 모든 가격과 재화를 잘 지금 사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부분, 우리 한국 부패한 이 사법부만 아직은 1950년대 수준입니다. 배급, 그들이 주는 배급에 따라서 그냥 줄 서서 먹고, 줄 서서 배급 받아 먹고, 만약에 그 배급이 끊어지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굶어야 되는 그러한 사법지원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법조인의 특수신분의식이 사라지므로 시민의식이 부양되고 법과 질서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행정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누가? 사법부에서요. 지금의 사법부, 공식적인 사법부는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사법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국민 입장에서 사법행정을 새롭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17째, 마지막 번째입니다. 사법행정의 시행착오가 많은 위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자율시장 질서에 따른 경쟁체제로 변화됨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한다. 중복이 된 것 같지만